예, 안녕하세요. 예, 낙서의 밤 벌써 이제 6화째입니다. 네. 벌써 6개네. 저는 헥스터고요. 저는 레오다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5편부터 이제 게스트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종종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필요할 때마다 저희 또 매니저를 또 소환을 해가지고 네. 촬영을 같이 하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저도 녹화한 게 지금 몇 분 전에 1편을 녹화를 했잖아요. 5편을. 5편을 했지. 그래서 게스트 체제는 처음이라 좀 당황한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있고 네. 이게 할 때마다 이 세팅을 해놨는데도 자꾸 이게 만져야 되는 게 참 신기하긴 해. 네네. 그래서 어제 5편부터 게스트로 참여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는 그 조금 당황해서 그랬던 것도 좀 매끄럽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적응해 나갈 테고 또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우리 또 못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들 이렇게 계속 첨가해주면은 네. 좋지. 많이 써먹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한 편은 근황과 어떤 예술과 라이프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이제 한 편은 이제 한 에피소드는 OTT 혹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이제 컨텐츠 다루기. 컨텐츠를 보는 건데 꼭 영화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저희가 좋아하는 분야의 뭐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꼭 그 OTT가 없더라도 네. 저희가 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1편, 2편, 2편을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OTT를 얘기를 한 게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이 OTT를 보니까 어떤 리뷰나 이런 거에서 소개를 할 때 그래서 그거 넷플릭스에 있어? 맞아. 라고 다들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아닌 것들도 일단은 계속 소개를 해볼게요. 워낙 지금 플랫폼이 너무 많아가지고. 플랫폼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번 찾아보자 해서 고른 게 이제 이번에는 조금 좀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예술가의 입장에서 좀 다뤄볼 만한 주제다 해서 찾은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백남준? 백남준 땡땡 달은 가장 오래된 달. 뭐라고? 달은 가장 오래된 TV라는 제목의 다큐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백남준 아티스트의 어떤 자서전이 아니죠. 일대기 같은. 그치, 일대기 같은 거지. 네, 그 서사를 다룬 영화고요. 이게 달 가장 오래된 TV라는 게 백남준 선생님 작품 중 하나예요. 작품 제목이기도 하고. 작품 중 하나인데 이 제목이 이렇게 지어진 것도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저번 편에 저희가 3채를 리뷰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감상평이고 이번 영화 저희 본 것도 사실은 좀 고민이 많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진지하고 좀 딥한 내용이라 이걸 또 잘못 건드리면은 평론가들의 또 지탄을 받을까도 했지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지나 그럼 뭐 그러니까 예술가의 입장에서 느꼈던 점, 그쵸. 그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건 수다다. 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수다쇼입니다. 반박을 하시면 다 여러분들 말씀이 맞는 겁니다. 반박시 니 말 맞음. 그게 요즘 뭐 유행어죠. 그래서 반박해 보세요. 니 말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라고도 하고요. 또 되게 이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비디오 아티스트의 창시자이시고 저는 이분이 한국인이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에요. 놀랍기도 하고. 네. 또 그건 아이콘적인 면모를 가지셨고 말했다시피 이제 창시자 어떤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잖아요.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었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옵니다. 시작은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아무래도 예술 영화다 보니까 되게 비주얼적으로 센스 있게 어떤 표현한 것 같다. 어떤 폰트라든지
그런 영상이 막 교차 편집되는 거라든지 그런 신경을 많이 썼겠지 아무래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히 작가로서 그런 게 보이나 보네요. 아 예. 여기에 대한 서사가 아 네네네. 되게 잘 짰다. 서사를. 서사도 잘 짰지. 일단 보이는 거부터 뭐 저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폰트가 되게 톡 튀고 뭐 마젠타 색깔이라든지 형광색이라든지 그렇게 좀 배치를 했고 아무래도 감독이 부담은 있었을 거야.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그 인물에 대한 다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주얼적인 거를 그냥 너무 쉽게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잘했어. 감독이 누구죠? 그리고 이게 그 감독이 안 네.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만다 킴이라는 한국 분이세요. 아 역시 그것도 한국계. 이제 그 미국에 가셔서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관련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뭐 썬댄스 영화제에서 뭐 단편 소설도 게재를 하시고 뭐 썬댄스 유명하죠. 썬댄스. 콘텐츠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가 그러니까 이 다큐 그러니까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라는 이게 그 나중에도 이제 그 다큐에도 나오지만 PBS라는 방송국에서 이 기획 시리즈가 있었어요. 미국의 거장들이라는 기획 시리즈. 아 이게 그 중에 하나인가요? 네, 거기 뭐 아서 밀러나 뭐 마사 그레이엄, 레이 찰스 이런 250명에 대한 그 인물 분석을 한 인물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 중 하나였고 이걸 또 그 나중에 또 나오지만 스티브 연, 스티브 연이 스티븐 연. 예, 제작을 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썬댄스 영화제에 또 출품도 해요. 경쟁자. 맞아요. 그래서 그때 출품이 돼서 화제가 된 다큐고 영화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자전적인 그 서사를 풀어내는 영화인데 되게 이 영화 연출 자체도 저는 그 센스 있었다는 부분이었고 또 성우가 그 스티븐 연 아까 설명한 여러 지금 요즘에 영화나 그 드라마에도 나오죠. 워킹데드에서 또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뭐 최근 뭐 작년 연말인가 비프에서 성난 사람들에서 또 주목을 끌었잖아요. 이 스티븐 연이 제작을 했다길래 또 놀랐어요. 예, 나레이션으로는 나오는데 제작까지 담당하고 뭔가 또 깊은 사연이 있나? 아무튼 글쎄 뭐 또 연이 있을 수도 있지. 뭐. 한국계라 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감독님이랑 연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딱 목소리랑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 백남준이랑 닮았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외모가 외모가 그치 약간 비슷한 느낌. 젊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게 100% 매칭했다는 100% 얘기가 아니지. 아니라 어떤 또 눈매라든지 어떤 얼굴형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느낌은 있는.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저는 부드러웠을 것으로 이 백남준의 성격이 좀 부드러웠을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부드럽거나 혹은 조금 또 괴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 연의 목소리를 통해서 입혀지니까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또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딱 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전개 방향은 그랬다는 거고 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었죠? 한번 어떤 시작? 음악인으로서 시작이 됐었나요? 그치. 예. 거기 다큐상에서는 음악인으로 이제 작곡을 공부하러 네. 간 거니까. 저는 그거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시작부터 비디오 아티스트 혹은 미술가로 시작을 한 줄 알았어요. 네, 음악인으로서 시작을 하고. 근데 그 장면에서 좀 놀라웠던 거는 너무 평범한 거지. 처음에 작곡을 공부하러 갔을 때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 그냥 얌전한.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고? 싶을 정도의 그냥 평범한. 그 우리가 많이 매체에서 이게 사진에서 봤던 기록을 남겨진 백남준님의 모습들은 되게 괴짜적이고 그 외양도 조금 막 그렇잖아요. 그치. 머리도 삐쭉삐쭉 돼 있고 되게 유쾌하고 활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아마 50년대일 거예요. 그 처음에 나온 영상이 그치. 이 영화에서 나온 모습이 되게 좀 캄한 소심하고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예.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못 낼 것 같고. 또 엄청 젊었으니까 더 샤프하게 생기셨는데 또 이렇게 막 더 마르셨더라고요. 이게 슬림하셨는데 그래서 스티븐 영 같은 생각을 받았나 봐요. 조금 젊었을 때 모습 때문에. 소년미가 있었고
되게 차분하셨는데 또 이분의 삶이 또 확확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약간 그런 차분하고 약간 뭐랄까 슬퍼 보이는 느낌이 또 이제 가족과의 문제에서도 또 뭔가 있었다는 것도 그때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이제 뭐 부모님과의 사이와 부모님이 또 어떤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던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뭔가 좀 뭐라 그래 부채라고 그러나? 뭐 부채감일 수도 있고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부채의식? 이 시대에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 와서 독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란 존재에 대해서 그쵸.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영화 시작은 그렇게 사실 배경에 대해서 딥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바로 뭐 유학생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집안의 배경이 좀 부유했으니까 부유했는데 아빠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 유학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혹시 뭐 한번 녹음 잘 돼. 네. 그래서 부유했으니까 유학을 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이제 당연히 들었지. 혹시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이분이 그러니까 일본 그 비자를 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가요. 네. 유학 가서 음악을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는 또 그 회화를 또 공부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독일에 가셔서 아 나 이제 음악을 할 거야. 음악에 대해서 감명을 받아서 그또 교양, 피아노 이걸 가지고 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도쿄대 문과대라고 돼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단과대를 막 그렇죠. 다 합쳐져 있죠. 뭐 문과대 뭐 예대 이렇게 다 나누는 게 아니라 합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 전공을 개척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하셨는데 계기는 여러분도 얘기하겠지만 존 케이지. 컸죠. 존 케이지의 그 공연을 첫 공연을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뮌헨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그 미술을 공부하셨다가 뮌헨으로 작곡을 하러. 건너가서 음악을 공부하러 가신 거죠? 작곡 공부랑 작곡 공부를 하러. 그러니까 작곡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존 케이지를 만나는 거죠. 그쵸. 근데 존 케이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조사해 보니까 현대 음악의 또 거장이라고 하면서요. 예. 실험적인 음악. 이 현대 음악 하면 또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데 또 알아보니까 우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음악의 영감을 받은 거래요. 이제 그런 장르래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대 음악 중에서도 이제 그때 당시가 50년대잖아요. 네. 50년대면은 유럽에서는 아방가르드라는 장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방가르드라는 거는 결국 실험이잖아요. 남들이 안 한 거. 전위적 예술이라고도 하죠. 하고 예. 뭔가 여태까지 있던 것에 대해서 깨부셔서 반달리즘도 들어가고. 좀 일부 들어가고. 우리가 보통 아방가르드 하면은 보통 패션 많이 생각하죠. 네. 그 아방가르드 패션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것, 과학에서 실험하는 것처럼. 그럼 예술적 장르로서 이제 이 아방가르드라는 게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방가르드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원을 따져보면은 어떤 선두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선봉에 있는 뭐 정찰대 느낌이라든지 거기에 어원에서 파생됐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예술에서 제일 먼저 실험해보고 다양한 걸 해봤다는 거에서 출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존 케이지가 등장했고 저도 되게 놀랐던 부분이 뭐 선불교를 믿었다고 미국인인데 미국 작곡가인데 그 불교에서 나오는 어떤 뭐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우연함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걸 음악으로 실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운드적인 걸 계속 어떤 악기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라든지 유리병 깨지는 소리라든지 그런 걸 막 같이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백남준이 본 거죠. 동시대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돼버리지. 아예 이제 다른 사람이. 와, 근데 놀랬어 진짜. 네. 그래서 그 나오는
그 영상 중에 그 뭘 붓으로 찍어서 그렸는데 넥타이였나요? 넥타이를 예. 여기다 먹인가 물감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머리도 하고. 물감을 묻혀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남준이 첫 공연을 할 때 존 케이지가 와요. 그래서 그때.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백남준이 가서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꾸 잘라버리죠. 그다음에 머리에다가 샴푸로 이렇게 막. 그리고 나서 존 케이지가 너무 해맑게 웃어요. 아 이거다 예, 라고 했던 거죠. 그게 또 나중에 또 나중 또 이어지면 백남준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아, 사람들이 와서 장례 절차를 치르잖아요. 그때 사람들한테 가위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 가위를 그랬구나. 자기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거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근데 그리고 의미 있다. 백남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거기 다큐에도 나오는데 이 장르를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한 게 존 케이지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서 이걸 또 다시 파괴를 해야 나라는 사람도 또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 케이지 머리에다가 샴푸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봐 교수님 머리에다가 그런 셈이죠. 예. 근데 너무 그걸 얘 진짜 대단하다. 그분도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목 넥타이를 막 자르고 머리에 샴푸 뿌리고 막 머리 감겨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해맑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그 당시에 그게 된다는 게 그래서 야, 진짜 이 주로 사람들 뭔가 하셨던 퍼포먼스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걸 넘어뜨립니다. 그걸 계속 그걸 반복해요. 다시 세우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파괴적이었겠어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예술의 형태들이 유럽에서 많이 그 만들어졌잖아요. 주된 그 양식들이. 근데 그게 메인이라고 그때는 주류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를 다 파괴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예술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파괴라는 거 자체가. 이거는 그냥 제 짧은 생각이었고. 네. 또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시죠? 일단 그 첫 장면에서 뭐랄까 백남 선생님이 변화하는 장면에서 느꼈지. 그냥 우리는 멀었구나. 나는 멀었구나. 아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난 저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 아직까지 저렇게 뭐랄까 저렇게 뭔가 각성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나? 물론 지금 옛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그래픽 작가에서 독립운동가 시리즈를 하는 작가로 한 번 넘어오긴 했지만 뭔가 저런 포인트? 진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 와 저런 경험을 예술가로서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경험? 그렇죠. 되게 부러웠어. 그러니까 그런 저는 부분이. 예술가들의 예술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한 번 더 자극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대도 아니잖아. 이게 벌써 그게 1950년 60년대인데 50년대부터 그랬으니까. 음. 한 60년대. 재밌는 게 이 포인트에서 재밌는 게 독일에서 음악을 일단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윤이상 작가를 만나요. 윤이상 작가. 이상. 윤이상 작가는 이제 동백림 사건 때문에 독일로 귀화하셔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계속 그 교향악이라는 이제 작곡가 생활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적 동양적 음계를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백남준 선생님하고 윤희상 선생님이 친구고 그리고 그 두 분이 괴테상을 받아요. 독일에서. 와. 상 이름이 멋있다. 괴테상. 괴테 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달 오브 괴테 뭐 이런 느낌이겠네. 그 차후에 나중 들어서 이제 김민기 씨가 또 한번 받게 되죠. 김민기 선생님이. 그래요. 어쨌건 저는 그 두 명의 삶의 방향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윤희상 부분은 그 다큐멘터리 안 나옵니다. 네네네. 찾아보고 나온 건데. 배경이죠. 네. 예. 백남준은 음악을 듣고 그 파괴의 그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파괴해야 된다. 아방가르드하게 새롭게 무언가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아예 가버리고 윤희상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공부를 했지만 우리나라 음계를 가지고 서양 음계를 합쳐서 믹스하는 교향악을 만든 거예요. 그 두 가지 방향이 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윤희상은 별로고 백남준은 대단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주얼로 누군가는 음악으로 사운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렇죠.
거장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또 윤희상 작곡가 좀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예. 좀 몰랐던 부분이고.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 도에서부터 C 뭐 락을 보통 이제 한 우리는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쭉 긁어서 연주하고 아. 되게 새로워요 음악이. 아,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이게 음악이야라고 했겠어요. 네, 이것도 그래서 네. 아방가르드예요. 재밌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백남준 얘기로 돌아오면 제가 좀 또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그 바이올린을 계속 끌고 다녀요. 아, 그 장면 너무 멋있었어.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되게 여러 번 나오죠. 이게 저는 나는 너네가 기존의 그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 기존의 예술을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닐 거야. 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보여줘. 예, 예. 이거를 파괴 도구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기도 할 테고. 그래서 뭐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반항하다 이 사람. 그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연주니까. 왜냐면 끌고 다니면 소리가 나잖아. 연주. 바닥이 마찰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서지면서 또 소리가 계속 바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빵 부시는 거죠. 아 맞아 부시기도 음. 하죠. 근데 그걸 나이 드셨을 때도 하고 네.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물방울 화백 또 김창렬 화백이 그걸 또 추모하는 의미에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10주년 때 그것도 하시고. 아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시대를 또 갑자기 쭉 앞으로 끌고 와서 그린데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린데이가 그 공연이 끝났는데 1분을 더 끌어달라는 그 PD인가? 아무튼 그 공연 기획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청을 급하게 받고 fuck you를 날린 거죠. 그러면서 야 1분 줘놓고 뭘 하라는 거냐 하면서 그 남은 1분을 자기가 메고 있던 기타 부시는 데 씁니다 그냥. 유명한 장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고. 근데 그런 어떤 행동, 그러니까 지금의 아티스트들이 그런 막 반항아적인 기질을 내비칠 수 있었던 데는 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방가르드 또 뭐 얘기했죠? 제가 바이올린 끌고 다니는 것도 얘기했고. 그러다가 이제 첫 전시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전시가 놀랍게도 네. 그냥 전시가 아니잖아. 참여형 전시. 참여형. 어.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시장 가서 TV라는 걸 가지고 전시를 처음 하셨을 때 아, 네. 그냥 TV를 화면을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버튼도 눌러보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백남준 하면 떠오르는 TV. 옛날 TV.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예. 브라운관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그 당시에 참여형 전시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기획하셨다는 게 너무 놀랐고, 이제 또 TV라는 게 당시에는 뭐라 그랬지? 약간 뭐랄까 일방적인 도구였잖아. 그냥 위에서 찍은 거 그냥 바로 그쵸. 볼 수밖에 지금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브라운관 TV 송출이라는 거는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나도 그 부분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뭐였냐면, 아니 TV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50년대 60년대지 그때는 이제. 그때 TV를 보면서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완전 신기한 TV가 건데. 그냥 신기하고 우리는 재밌고 뭔가 정말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새로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도 벅찰 텐데 그거를 하나 이렇게 딱 더 올려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더 멀리서 본 거지 위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라디오 시대였고, 근데 그 라디오도 일방향이죠. 그치. 네. 라디오도 일방향이지. 예. 그냥 이제 듣는 사람은 아무런 뭐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영상화 됐을 뿐, 이제 음성에서 보이는 걸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일방향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전시를 통해서 저는 이제 TV랑 자꾸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 퍼포먼스 중에 인상이 깊었던 게 자꾸 뭘 갖다 대요. 자석. 그게 자석이었더라고요. 저는 뭔지 몰랐는데. 근데 그래서 막 돌리면은 위에 돌리면은 뭔가 그게 영향을 받아서 영향 깨지니까. 이게 시대상에 약간 다르구나. 브라운관 TV에 자석 안 대봤죠?
안 돼봤어요. 얘네 때는 없었구나 브라운 TV가. 있었는데도 그걸 시도를 안 해봤죠.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TV가 너무 낡아서 바꾸고 싶어. 아. 오디오 있잖아요. 네. 오디오의 스피커 부분이 되게 강력한 자석이에요. 아. 그거를 대고 브라운관에 막 미는 거야. 스피커엔 다 자석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화면이 으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먹는 것처럼 막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제 망가져서 아 바꾸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자료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비주얼이 자석을 그 사람이 백남준이 갖다 댔을 때 화면이 막 일그러지고 지금의 기술로 만약에 그래픽으로 막 일부러 그런 일그러짐 효과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갖다 대면서 나오는 그 비주얼의 모습이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예술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집 기술 없이 그거를 직관적으로 시도를 한 거잖아요. 편집 기술 없이 한 거죠. 최초의 비디오 편집 기술인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 지금이야 포토샵이 뭡니까? 뭐 AI로 막 다 하는데 근데 그런 특별한 툴 없이 후보정 없이 이걸 막 엥잉 하면서 와 그게 너무 멋있었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거기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되면 원래 방송 사고인데 백남준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고 그런 말도 나오잖아. 원래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렇게 된 화면이 나가면 안 되잖아. 깨끗한 화면이 나가야 되는데 네. 백남준이 생방송을 할 때는 다 이렇게 일부러 일그러뜨리고 겹치고 막 네. 방송 사고 난 것처럼 하지만 그게 원래 의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시간 관계상 좀 큼직하게 이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런 TV를 막 일그러지면서 그런 처음에 이제 비디오 아트를 이제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팝음악 뮤직비디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뮤직비디오랑 광고 막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 이게 뮤직비디오를 막 예전에는 그냥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때 이후로 영감을 받아서 많은 뮤직비디오 감독들이 되게 음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신스팝이면 일렉트로닉이면 그거에 사운드와 어울리는 비주얼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치. 색감이나 이런 거 백남준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전자는 이렇게 갖고 놀아야 된다를 보여준 거죠. 네.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큐에 나오는 네. TBS에서 방영한 글로벌 그루브라는 프로그램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렸던 그 미래의 그 비디오 아티스트들, 뭐 뮤직비디오 감독이든 영화 감독이든 광고 감독이든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자라서 차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퍼런스가 우리는 늘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치. 근데 그 영감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백남준이. 그래서 완전 충격이었고 보는 데는. 그리고 이거는 좀 짚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그 중간에 한 뮤지션과 협업을 많이 하죠. 근데 첼리스트인 그 샬롯 무어먼가? 샬롯이라는 그 여성 첼리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과 협업을 주로 많이 하면서 더 화제가 됐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샬롯 무어먼이 그 미국의 이제 플렉서스 아트 그룹이라고 플럭서스 플렉서스 아트 그룹이라고 백남준이랑 백남준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되는 결혼했던 사람이랑 이 첼리스트랑 여러 명의 이제 작가들이 근데 대부분 다 그 아방가르드 쪽을 지향하는 작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백남준이 샬롯한테 너랑 작업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사람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의 면모가 되게 재밌어서 같이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미국도 보수적인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치. 지금이야 우리가 뭐 미국 뭐 열려 있는 사회다, 뭐 미국 마인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미국도 예전에는 5, 60년대 때는 되게 보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냐면 가슴을 제껴요. 여성 가슴을 제끼고 그 위에 되게 미니 텔레비전을 그 브라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채워줘요. 그것도 있고 뭐 그걸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 첼리스트도. 선풍기를 다시는 장면도 나오고 네. 그래서 재밌어. 이게 선풍기가 그 가슴에 돌아가는데 이 첼리스트도 야 이거 너무 불편해. 그러면서 연주를 해요. 네. 이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케미가 잘 맞아서 활동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계속 이게 지금 이 영화에 많이 노출이 되고 이게 막 끌려가기까지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시죠?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오지. 네, 그때 미국 경찰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기사에 나오면 안 되니까 민코코트로 덮어주고 이제 끌려가는 장면도 나오고. 풍기물란죄. 그쵸. 예, 그런 걸로 미국의 풍기물란죄죠. 그쵸. 잡혀가고. 그러니까 되게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그래도 유교 사회에 또 군사 독재까지 음. 독재 사회까지 겹쳐져서 단속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백남준을 보도하는 내용에 완전 그냥 이 사람을 그치 되게 안 좋게. 엄청 안 좋게 평을 하죠. 나라 망신이라고 표현. 망신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이제 막 전후에 얼마나 그게 되게 민주주의로서도 혼란기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한 그 예술가가 그런 전위적인 걸 하니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더라? 섹스 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가슴 노출을 한 게 그게 사실은 그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해도 엄청나지. 네. 그러니까 최소 30년은 앞서 나간 예술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치. 지금 누가 뭐 시도를 못 하지 지금도. 네. 지금도 함부로 음. 하기 어렵고 학부모들이 난리가 날 테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계속 그런 전위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성장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비디오 아티스트로 쭉 계속 성공 가도만을 달린 건 아니에요. 네,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후원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네, 또 후원을 결국에는 이제 계속 메일을 보내시면서 메일이 아니구나, 편지를 보내셨겠구나. 그치, 그때는 네. 메일이 편지. 메일이지. 네. 이메일이 아닌 거지 이메일. 이메일이 아니라 진짜 편지. 메일을 보내셨는데 진짜 아멘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까지 그 절박했던 거. 절박함을 표현을 해요. 불교시거든. 그거를 이제 록펠러 재단이었나? 록펠러 재단. 근데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후원가한테 보내서 이제 결국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TV를 통한 그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팔려야 되는데 네. 이슈는 됐지만 팔리지가 않는 거였지. 그러니까 평론가들도 계속 백남준의 아트는 아니다, 쓰레기다. 안 좋고 안 좋게 평론하는 이해할 사람은- 수 없다.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 막. 기억에 남지 않는. 저는 그런 표현이 조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심오함만 있지 심오함을 핑계로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만 한다. 뭐라고 했더라? 네. 근데 사실 잡음만 많고 아이디어는 없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와. 근데 사실 아티스트들이 많이 그 심오함을 많이 자기의 포장을 한다든지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평도 들었었고, 또 후원이 뭐 끊겼었을까요? 근데 다 썼겠지. 예, 다 아무래도 장비 구입하느라 저는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TV 그럼. 그런 거를 몇 네. 개를 사가지고. 개당 10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야? 그래서 건강도 악화되고 점점 이제 가난에 시달리시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전환기를 맞는 작품을 내놓죠.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부처님을 사시지. 그게 바로 TV 부다라는 작품. TV 부다라는 작품. 지금 제가 띄워놓은 작품. 맞아. 예. 지금 아래 보면은 확대를 좀
해줘봐. 어. 그래서 이걸 계속 띄워놨습니다. 이게 지금 백남준 이 다큐 포스터이기도 한데 그 부처가 이 TV를 바라보고 저는 이 TV도 너무 되게 너무 예뻐.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동그래가지고 약간 그 항공 헬멧 같기도 하고. 이것도 몇 년을 앞서간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요즘 나와도 팔릴 것 같은 디자인인데. 근데 이거는 아마 기성품이었을 가능성이 커. 기자 JVC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써 있더라고. 조그만 로고 그러니까. 보니까. 음. 근데 이거를 지금 바라보는데 지금 이 TV 위에는 카메라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그래서- 안에서 부처님이 다시 보이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식 표현으로 하면 부처님 셀카를 하고 아니, 있는 부처님이 거예요. 셀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처님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음.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봐도 세련된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해도. 그러니까 지금 어디 뭐 현대미술관이나 뭐 그런 데서 네. 이게 없었다라고 치고 이걸 그대로 전시를 한다면은 나는 괜찮은 작품이라고. 엄청 주목을 받겠죠. 음. 네. 그러니까 박서보 씨도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 작품을 기억하는 지금 살아있는 거장들이 다들 나는 이게 좋았다. 이 부다 작품이 제일 좋았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박서보 화백께서도 나는 이 부처 작품이 제일 좋더라.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고 이게 화제가 되면서 다시 또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작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 거지. 돈이 생기니까. 진짜 저걸 그 당시에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10,000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때 다큐에서 나오거든요. 네. 다큐에서 이제 부인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부처는 왜 샀어? 그래서 내 생일이잖아. 내 생일에서 샀는데 참 이유도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 줬는데 그때 $10,000 줬다고. 그거 지금 전 재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와. 그때 70, 80년대였나? 70년대 아니잖아. 60년대겠지. 68년도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그때 당시 그 하나로 1,000만 원이면 그렇지. 지금 집 몇 채를 삽니까? 뭐 대략 환산을 하면 그럴 것 같은데. 70년대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1,000만 원이어도 예. 자기 전 재산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네. 못 하잖아 지금. 네. 우리 지금 1,000만 원 있어. 음. 아니야 500만 원 있다고 치자. 500만 원 이제 이거 다 쓰면 없어. 비전 프로 살 거야? 이게 여유 자금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유 자금이 아니라니까. 자기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번 달 뭐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 우리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걸 다 털어가지고 이게 뭐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갑자기 예수님 상을 너가 500만 원 주고 사왔어 여기 사무실에. 형 이거 샀어요. 감히 상상을 해보자면 백남준 작가님은 아마 여기에서 모든 걸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네. 여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핑계 댔다고. 핑계를 댈 정도로 아니었으면은 백남준 성격이었으면 막 설명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게 이거 필요해라고 했겠지. 근데 이건 내 생일이야. 제발 간절해봐. 근데 뭐 겉으로 표현하기엔 내 생일이라고 말했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 생각나는 장면들이나 그런 감상평을 남기는 중에 벌써 40분이 또 그래? 네. 얼마 안 떠든 것 같은데 반도 안 왔는데 아직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도 지금 40분이 됐긴 했어요. 3부를 또 하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주. 백남준 2부를 또 하라고? 그러기에는 거의 한 7할 이상 얘기는 했어요, 그죠? 이걸 또 들으시려나 모르겠네. 이걸 두 번이나 나눠서 들으시려나 모르겠네. 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 근데 가치는 있는. 그러긴 그러니까 해요. 예. 지가 이거를 처음 저희가 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냥 가볍게 보면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는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다큐 그냥 보는 것처럼 다 그냥 가볍게 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또 유쾌할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이게 연출 방식이 생각보다 또 스티븐 연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그렇게 쭉 끌고 가요. 근데 저는 막 재미있는 음악도 나오고 막 뿡빵뿡빵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캄하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는데도 그 흡입력이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막 보고 있다가 중간에 매니저한테 얘기했지. 야 이거 그냥 가볍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 와야겠다. 뭐 초대를 하신 거고. 예. 이거 그냥 우리 둘이 해도 되지만 뭔가 이거 좀 더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다. 얘기할 게 많아. 그래서 이게 좀
길어졌는데 더 길어지게 생겼네. 특집 같아요. 뭐 6회만 했지. 백남준 특집. 예. 나는 다음 주에 이걸 한 번 더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러면 왜냐면 아직 소회를 안 했어. 이제 유명해지기 전까지만 딱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만 지금 일부만 한 거고 네. 전체를 보고 작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편으로 시간에. 넘긴다. 넘기는 것도 좋다. 다음 주에 백남준 다른 가장 오래된 TV. 그래서 TV의 일부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안 보신 분이 혹시 계시면은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저희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댓글에다가 또 본인들의 의견 좀 달아주시면은 저희도 한 번 더 보든가 해서 조금 더 내용 정리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을 가는 이야기를 또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원래 모든 건 우연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 2편으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또 유쾌하고 재밌는 일상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하나.